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공백을 여실히 느끼면서 하위권 팀인 브레멘을 상대로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부재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레버쿠젠과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오늘 패배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잘못하면 올 시즌을 좀 무관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의 경기를 마치고 말았는데요. 자, 오늘 이 바이에른 뮌헨과 브레멘의 경기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됐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후반기 초반이기 때문에 무관이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올 시즌 DFL 슈퍼컵, 독일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의 우승을 내주면서 시작했던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또 하부리그 팀인 자브리우켄에게 DFB 포칼에서도 충격 탈락을 당했잖아요. 네. 지금 바이에른에게 남은 것은 사실 더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인데 솔직히 냉정히 바이에른이 우승 후보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승이 유력한 전력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번 이제 18라운드 경기 패배로 인해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7점으로 벌어졌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우니온 베를린과의 전반기 경기가 폭설로 연기됐던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 경기를 이긴다면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데 그 경기를 이겨도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여전히 4점으로 벌어져 있다는 얘기. 그 말인즉슨 레버쿠젠과 후반기 맞대결을 이겨도 승점 차이가 1점으로 뒤지니까 현 시점에서는 레버쿠젠이 미끄러지지 않으면 자력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실제로 결과가 나온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충격적인 무관 시즌, 거의 이제 케인의 저주라는 얘기를 저희가 농담 삼아 했었는데 정말로 케인이 우승하고 싶어서 또 소나무를 떠나서 바이에른에 왔는데 바이에른에 와서도 무관의 이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 분데스리가 순위는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 바이에른 뮌헨이 남은 일정을 어떻게 치러나갈지 걱정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베르더 브레멘이 16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을 꺾었습니다. 사실 이 베르더 브레멘도 전통의 강호, 공격력이 상당히 좀 화려했던 팀인데 최근엔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네, 게다가 또 이 경기가 알리안츠 아레나 바이에른의 홈에서 열렸고 사실 최근에 바이에른은 좀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슬픈 일이죠. 바이에른의 레전드이자 독일 축구 전체의 레전드인 프란츠 베켄바워가 이제 타계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고 최근에 추도식까지 있었는데 네. 그랬던 바이에른의 안방에서 브레멘에게 16년 만에 졌다. 이것은 너무나 이제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알리안츠 아레나가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힘들 때도 요새였습니다. 최근 홈에서 65경기 연속 득점, 베켄바워 시절을 넘어서는 홈에서는 무조건 이제 골을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에른 뮌헨인데 오늘은 득점도 하지 못했어요. 네, 게다가 브레멘이 바이에른의 유독 약한 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바이에른을 상대로 가장 오랫동안 이기지 못한 독일 팀으로서 무려 32경기 동안 그 말씀드린 16년 동안 바이에른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번 경기에서 이겨내면서 이 악연을 끊어냈고 오히려 이제는 바이에른이 브레멘을 상대로 악연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바이에른이 홈팀이고 전력상 우세한 팀답게 모든 기록에서 주도했습니다. 즉 득점만 빼고는 다 주도했는데요. 기대 득점도 바이에른이 1.87골이니까 사실은 2골 정도를 넣었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오히려 0.36골로 제한된 기회를 만든 브레멘이 한 골을 넣었고요. 볼 점유율 바이에른이 68%, 슈팅 숫자는 22대 8로 거의 바이에른이 3배 이상을 기록했는데 중요했던 것은 유효 슈팅. 바이에른의 유효 슈팅이 7개밖에 안 되는 효율성이 떨어졌고 브레멘은 3번의 유효 슈팅 만에 또 한 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이에른이 22개나 슈팅을 시도했는데 빅찬스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마저 놓쳤으며 골대의 불운까지 있었다. 골대의 불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이렇게 높고 슈팅이 이렇게 많았는데 빅찬스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상대 수비도 확실하게 좀 요리하지 못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브레멘이 오늘 경기를 준비를 잘하고 나온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해리케인도 이제 거의 보이질 않았고 사실 초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이제 득점력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배후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뒤가 불안하면 다시 앞이 힘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도 조금 아슬아슬한 경기를 해왔던 바이에른인데 게다가 이번 경기는 최근에 또 바이에른 뮌헨이 더리우트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에릭 다이어의 분데스리가 데뷔전 가능성도 있었는데 다이어는
심지어는 이날 경기 벤치에 있긴 하지만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레멘에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었던 마빈 둑시 선수도 오늘 나오지 못한 가운데 브레멘의 창끝이 사실 좀 무딘 가운데 오늘 경기를 펼쳤는데 브레멘이 이렇게 좀 약간 역습에 주안점을 두고 나올 걸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좀 대비가 되질 않았어요. 예, 사실 뭐 더리우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우파메카노와 함께 주전조합, 김민재 선수가 없는 가운데 주전조합으로 센터백을 구성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속공에 대응하기에는 더리우트가 본질적인 좀 문제들, 속도의 문제를 갖고 있고 특히 레프트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뒤를 커버하는 게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 김민재 선수가 없으니까 더리우트가 예상했던 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도 올 시즌 바이에른의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 전문가가 아니라 공을 잘 차거나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로 유지되어 있고 또 이제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바이에른이 굉장히 높이 센터백들도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수비가 되려면 전방 압박이 좋거나 허리에서 끊어주거나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의 뭐 케인이라든지 무시알라, 자네 이런 선수들의 전방 압박 능력이 수준급은 아닌데 그 뒤에 있는 키미히와 게헤이르도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고 여기에 더리우트까지 느린 편이니까 당연히 이제 우려된 수비의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됐는데요. 이제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서 이제 문제점 어떻게 노출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 진영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패스를 끊어내고 이제 역습을 가져갔거든요. 이 역습 상황에서의 한두 번의 패스로 뒷공간을 무너뜨렸던 브레멘의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허리 진영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더리우트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 잘라내려고 했거든요. 전진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이런 상태에서 잘라내거나 혹은 잘라내는데 실패하면 빠르게 뒤로 따라 내려가서 커버를 하게 되는데 더리우트는 기본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전진 수비가 실패한 이후 뒷공간을 우파메카노가 이제 커버하면서 뛰어내려갔는데 더리우트의 뒤쪽이니까 우파메카노가 뛰어내려가야 되는 거리는 더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타게가 슈팅하는 과정 속에는 결국에는 차단을 못했거든요. 다행인 것이 이제 슈타게의 슈팅을 노이어가 막아낸 것인데 결국엔 더리우트가 전진 수비 실패, 커버 실패 이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수비가 흔들렸다. 근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24분에 또 이제 바이저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걸 이제 노이어 선수가 좀 막아내긴 했거든요. 이번 경기 브레멘의 득점이 조금 늦게 나왔던 게 노이어 선수가 잘 막아냈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도 보시면은 데이비스와 더리우트, 게헤이루 이 세 명의 왼쪽 라인 선수들이 있는 곳이 무너지면서 슈팅이 나왔고 슈팅 공간을 쉽게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 25분 장면인데 이 장면은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굉장히 아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역습을 가져가다가 중간에 볼이 끊겼고 물론 이제 VAR 판독 이후에 득점이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브레멘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 이 중원 압박하던 선수들이 그냥 숭숭 뚫리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앞서 그 8분 장면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게헤이루와 키미 선수가 허리에서 중간에 패스 연결해주는 선수를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고 그리고 뒷공간으로 공이 빠져나갔을 때 더리우트 선수가 쫓아가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빠뜨리면서 은진마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이제 브레멘의 역습의 시발점이었던 무시알라에게서 공을 빠냈던 장면이 파울로 판정되면서 이 골이 취소가 됐는데 그게 판정이 안 됐다면 사실은 이렇게 또 한 번 브레멘의 준비된 역습에 허리도 뚫리고 배구 커버도 안 됐던 똑같은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위험 상황에 노출됐던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은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후반전 이제 59분 상황인데 중앙 쪽에서 이 프리들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미첼 바이저 쪽을 보고 연결했거든요. 저기서 이제 커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자리가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는 자리였잖아요. 바이저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서 박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수비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바이저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골네트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뭐 구석으로 예리하게 날카롭게 강하게 들어간 원더골이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주목할 것은 뭐냐? 또 한 번 바이에른의 왼쪽 수비 영역, 즉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가 커버해왔던 그 영역이 무너지면서 실점을 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1차적으로 왼쪽 풀백으로서 바이저 선수에게 1대1에서 뚫리면서 공간을 허용한 것은 맞지만 사실 데이비스가 원래도 레프트백으로 뛰면서 공격에 방점이 찍힌 선수지 수비 잘하라고 넣은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왼쪽 수비형 미드필드로 왼쪽 풀백이자 또 풀백으로서 수비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하파헬 게헤이루를 뒀는데 바이저가 슈팅하는 곳에 앞에서 멀뚱히 보고 있는 22번 선수가 바로 하파헬 게헤이루인데 게헤이루가 못 막았죠. 그 옆에 키미히가 있는데 키미히도 의미 없는 공간을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데이비스가 뚫렸을 때 가장 이제 센터백으로서 책임이 있는 선수가 더리우트인데 더리우트 선수도 가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끊어주지 못했거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데이비스가 뚫렸을 때 게헤이루가 붙든 더리우트가 붙든
붙은 혹은 둘 다 어정쩡하면 키미라도 달려가서 붙어줬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붙었다. 지금 보시면 바이저가 슈팅을 할 때 바이에른 수비수 4명이 근거리에 있는데 그 어떤 선수도 바이저의 슈팅을 제어하지 못했고 슈팅에 몸을 건드리지 못했고 발도 안 뻗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바이에른의 왼쪽 수비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커버할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블로킹이라도 했던 장면에 아무도 그걸 책임져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의 이탈 공백이 바이에른의 패배와 실점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이제 과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들의 이제 기록을 보면 게이루 선수는 이제 그라운드 경합에서는 뭐 세 차례 가운데 2번 이겼습니다만 공중볼 경합은 아예 없었어요. 예, 결국엔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브레멘이 이제 속공을 펼칠 때 또 높이에서 공을 때려놓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게이루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었는데 패스 성공률이 75%밖에 안 됐다. 즉 상대의 압박이 왔을 때 공 줄기를 살려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더리우트 선수가 뒤에 있고 게이루가 앞에 있는데 이쪽의 연계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더리우트 선수는 센터백인데 지상볼 경합 6번 중에 2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통상적으로 센터백은 지상 경합에서 50% 이상을 당연히 가져가줘야 됩니다. 보통 경합은 수비하는 입장이 더 유리한데 승률이 40%도 안 됐다라는 것은 더리우트가 대인 수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중볼도 2번 중에 1번밖에 이기지 못하면서 공중볼조차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키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 뛸 때 이 선수는 빌드업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상볼 경합에서 2번밖에 이기지 못했고 공중볼 경합도 3번 중에 1번밖에 못 이겼으니까 경합 승률이 역시 50%를 못 넘은 거예요. 네. 그나마 이제 우파메카노만 뭐 99%의 놀라운 패스 성공률에다가 경합 승률도 뭐 50%를 넘겼고 공중볼 경합 승률은 100%였고 그러니까 우파메카노가 그나마 선전을 했기 때문에 한 골만 내줄 수 있었던 것이지 우파메카노까지 만약에 없었다? 그랬다면 사실 바이에른이 이번 경기 뭐 2골, 3골 더 내주면서 무너질 수도 있었을 만큼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감독의 고민이 또 여기에 있군요. 우파메카노의 이제 파트너가 더 리트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더리우트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에 뛸 수가 없고 그럼 후보로 밀린 상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적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백업 스위스로 다이어를 데려온 건 사실은 이제 더리우트의 단점이 다이어의 단점과 굉장히 많이 겹쳐요. 거의 뭐 이제 더리우트가 네덜란드의 그 많이 다운그레이드한 다이어라고 봐야 되는 선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를 대체 왜 데려온 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쓸 수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 가서도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커버라든지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월 이적 시장의 영입 방향까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 물론 바이에른이 뭐 사실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니까 뭐 하이라인 축구잖아요. 뭐 골을 많이 넣어서 한두 골을 먹더라도 더 많이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는 팀이긴 한데 이날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안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 6분에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초반에 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득점이 됐더라면은 상황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갔을 텐데 과정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네가 중간에서 끊어낸 후에 케인에게 연결을 냈고 또 케인이 파고들다가 자네가 돌아 들어가기를 좀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연결도 잘 됐거든요. 근데 이 슈팅이 그만 약하게 연결되면서 골키퍼 가슴에 그대로 안겼어요. 사실 케인 선수가 워낙 많은 골을 넣다 보니까 상대의 집중 견제를 당했고 그걸 또 잘 이용해서 케인 선수가 이날은 미끼 역할을 하면서 패스도 잘 줬는데 자네의 결정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 날이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무산이 됐고 27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자네가 돌파를 잘 해주면서 우파메카노가 공격에 깜짝 가담해서 슈팅했는데 이것도 이제 골키퍼의 이제 선방에 이제 막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세가 거세게 이어졌잖아요. 자, 르루이 자네 선수가 패스 연결을 받아서 아크 오른쪽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비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강한 슈팅을 때렸는데 오늘 자네의 0점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결국엔 채터러 골키퍼가 계속해서 선방을 펼친 것도 브레멘의 승리의 좀 원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실점한 이후에는 사실 바이에른이 키미를 빼면서 뮬러를 투입했고 또 게헤이르를 빼고 고레츠카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을 뺀 것뿐 아니라 공격 숫자를 늘렸고 심지어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를 빼고 공격수인 마티스텔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다가 84분에는 코망을 빼고 추퍼모팅을 투입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공격이 조금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골키퍼의 선방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슈퍼모팅이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또 물꼬를 좀 트는 모습이었는데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슈퍼모팅이 반대쪽에 마티스텔을 보고 연결했고 마티스텔이 아주 빠르게 들어가면서 세도에 들어가면서 헤더슛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막히고 말았어요. 네, 결국엔 케인 선수가 너무 많은 견제를 받으니까 다른 공격수를 투입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했고 거의 실마리를 잡을 뻔했으나 골키퍼까지 이제 미쳐 날뛰는 활약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바이에른이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바이에른이 패배했더라도 이제 레버쿠젠도 이제 승점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승 경쟁이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레버쿠젠의 기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이걸 뒤집었는데요. 사실 차포를 떼고 어떻게 본다면 경기를 했어요. 예, 사실 지금 핵심 공격수인
보니페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수비라인의 핵심인 탑소바라든지 코스누 같은 선수들이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빠진 상태에서 전력이 크게 약화됐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라이프치히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윙백이잖아요. 프림폰까지도 전반전 이른 시간에 부상으로 교체가 되는 악재까지 있었고 전반 7분 만에 차비 시몬스에게 선제골까지 내줬으니까 아주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네. 사실은 뭐 후반 시작하자마자 텔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다시 오펜다가 골을 넣으면서 2대1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요나탄 타가 동점골로 만든 것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인카피에까지, 그러니까 수비 선수들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 레버쿠젠이 어떤 방식으로도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3대2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론소 감독이 앞으로 어떤 감독으로 성장할까? 지금도 이제 엄청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론소를 보는 시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이 됐다. 이제 차세대 과르디올라 아니냐, 차세대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라이프치히전 승리를 통해서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 유일한 무패팀으로서의 기록을 이어갔고 또 올 시즌 이 공식 경기 27번째 경기였거든요. 27경기 연속 무패가 분데스리가 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역대 두 번째로 긴 무패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흔들리던 레버쿠젠을 잡고 팀을 안정화시켰고 또 유로파리그까지 이끌었는데 올 시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바이에른 뮌헨이 2019-2020 시즌에 32경기 연속 무패를 달성했던 게 분데스리가 팀의 공식전 최다 무패 최고 기록인데 그 다음 기록을 레버쿠젠이 이제 만든 건데요. 흥미로운 게 이번 라운드에 바이에른을 격파한 브레멘과 같은 27경기 기록이고 레버쿠젠이 이제 5경기만 더 무패를 유지하면 바이에른의 역대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루고 6경기까지 그게 또 이어지면 바이에른을 넘어서 분데스리가 팀 최초의 이제 기록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12시즌 연속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은 극적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레버쿠젠의 별명이 있잖아요. 레버쿠젠. 올 시즌은 좀 다를 것 같죠? 예, 항상 준우승만 했던 레버쿠젠이 이번에는 역사적인 우승이 좀 근접하지 않느냐. 게다가 이 27경기 연속 무패가 무승부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24승 3무니까 무승부도 거의 없고 85득점으로 경기당 득점이 거의 3골에 육박하고 실점은 또 0점대 실점이잖아요. 공수 양면에 걸쳐서 완벽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 지금 수비라인에 영입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 출신 선수들을 많이 좀 수습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도 함께 뛰었던 트리피어가 뉴캐슬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트리피어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뉴캐슬이 현재 이제 이적을 시킬 의향이 있다라면서 1,4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픽스해주면은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제 협상이 되고 있고 또 파리의 후보가 된 이제 무키엘레와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빨리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요한 앞으로의 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없기 때문인데 바이에른 뮌헨의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우니온 베를린 이제 폭설 때문에 연기됐던 경기를 치르는데 우니온 베를린은 또 충분히 쉬고 나왔잖아요. 예, 게다가 마인츠와의 경기도 이제 날씨 때문에 못 치렀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과의 경기를 아주 잘 준비했을 것 같거든요. 네. 1월 25일 목요일 새벽에 있을 이 경기를 바이에른은 말씀드린 대로 이겨도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4점인데 못 이긴다. 그러면 7점 차가 유지된 채 앞으로의 일정들을 가져가야 되고 또 아우크스부르크도 물론 바이에른보다 약한 팀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더비고 바이에른을 상대로는 깜짝 결과를 많이 냈던 팀인데 이 팀과의 경기가 1월 27일 토요일에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현지 시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니온 베를린과 수요일 밤에 경기하고 아우크스부르크와 토요일 낮에 경기하잖아요. 일정이 빡빡하고 타이트하고 선수들의 체력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다음 일정들은 더 첩첩산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강한 이제 메렌글라트바흐를 2월 3일 날 상대하고 레버쿠젠과 2월 11일 날 경기를 갔는데 그때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승점, 석점을 쌓아가야 되거든요. 예, 게다가 레버쿠젠과의 경기는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지는 6점짜리 경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연기된 우니온전도 이기고 레버쿠젠과 맞대결도 이겨도 레버쿠젠이 남은 경기들을 다 이긴다면 승점 차이가 여전히 1점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못 이기거나 혹은 질 경우에는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좌절하게 된다. 근데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2월 10일에 열리거든요. 아시안컵 결승전이 현지 시간 기준 2월 10일에 열립니다. 즉 대한민국이 결승에 올라갈 경우에는 이 경기까지도 김민재 선수가 뛸 수가 없다. 즉 바이에른은 현재 드러난 수비 문제를 레버쿠젠과의 맞대결까지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바이에른의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앞으로 펼쳐질 바이에른 뮌헨의 일정을 비롯해서 해외 축구의 따끈따끈한 소식도 한준TV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해외 축구 영상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